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 이름은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이고, 33회 우리 이제 시험 준비하는 거죠. 우리 이제 시험은, 내년에 2022년, 지금은 이제 2021년인데, 2022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 시험 보는 연도에 이를 더하면 우리 시험이 33회가 되는 거예요. 이를 더해서.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 시험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일단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고, 일단 제가 잠깐 좀 홍보 좀 하면 네이버 밴드에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이라고 하면 제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좋은 자료라든지 좋은 영상이라든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3월 달 정도부터는 기출 문제를 제가 매일 2문제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매일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집이 돼요. 언제나 기출문제집은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볼수록 합격에 근접할 수 있으니까 자주 보셔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입문 과정에서 우리 입문 과정의 커리큘럼은 개념이해 단계고, 처음에 이제 개념이해 정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념이해고, 너무 이제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은 먹으셨겠지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처음 개념 이해 단계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이해를 중심으로 가볍게 살펴볼 거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는 건 정규 수업 들어갔을 때 체계적으로 제가 맞춤 학습을 진행할 테니까 정규 학습에서 충분히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단계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뭔지 각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고, 자, 부동산 학의 개론인 거예요. 개론. 부동산 학의 개론.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개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내용을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데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줄거리와 체계를 잡는 학문을 개론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심리학 개론, 철학 개론 이렇게 나오는 건, 개론은 아주 이제 얕은 지식이지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깊이 있는 공부는 아니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배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해요. 제가 수업 중에 충분히 다양한 예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들로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부동산 학개론 특징을 보니까 부동산 학개론은 범위가 넓다라고 나왔네요. 이제 개론이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과 이제 복합적인 학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복합 개념 나오면 법률이나 경제나 기술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다루었다라고 할 때 복합이라는 말을 써요. 자,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룰 거고, 범위가 넓고 다양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생소할 건데, 특히 이제 경제학이나 투자론이나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알기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좀 정리해놨다가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단어의 파악을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단어 속에 학자들이 어떤 단어 개념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진 않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나 정의를 가장 포함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이 단어에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이해하는데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제가 그 단어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용어와 개념과 여러 응용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 공부는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합격을 위한 공부가 필요해요. 총 이제 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과목당 주어지는 시간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를 푸는데 50분이 주어져요.
그럼 이제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을 좀 빼면 한 문제를 푸는데 약 1분 7초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지문이. 한 뭐 15줄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읽는데 1분이 넘어가는 문제도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1분 7초에 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느냐? 이라고 좀 의심은 좀 들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좀 많이 들이지 않고 푸는 기술적인 방법들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맞다 틀리다만 정확히 구분해서 답을 체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앞으로 이제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자, 어찌되거나 우리 공부는 심도 있는 공부가 아니라 심도 있는 공부라기보다는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욕심이 좀 과해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쭉 경력을 가지고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르쳤을 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만 부분적으로 반복해서 합격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간단히 일단 뭐 설명하면 자, 심도 있는 공부보다는 정확한 사고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왔어요. 사고와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학계론은 그래요. 자, 부동산 학계론은 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1차 과목에 민법과 민법 민 민사특별법이 있고 부동산 학계론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자, 1차 합격하면 이제 2차를 만약에 내가 동차로 준비할 때는 1차, 2차를 같이 준비한다는 거고 만약에 동차로 준비했을 때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해에 한해서 2차만 볼 수 있어요. 1차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1차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1차가 합격하지 못하고 2차만 합격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1차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겠네요. 민법과 부동산 학계론이 있는데 민법은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조문이나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법조문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도 맞다 틀리다 답을 체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학계론은 좀 달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문들이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 응용해서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양하게 나오는 이 지문들을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겠지만 제가 원리를 충분히 잘 풀어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한다라면 암기 내용이 확 줄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들여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정확한 사고와 이해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단원이 있어요. 이 단원들을 보니까 오늘 이제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부동산 학계론의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걸 좀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건 좀 모르더라도 편하게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제가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시간을 들여서 몇 번 써보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2단원의 경제론이 있고 5단원의 투자론이 있고 6단원의 금융론이 있고 8단원 마지막 단원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자, 이 4개의 단원은 사실 반드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다양하게 응용되거나 응용된 지문이 나와도 쉽게 답을 체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해를 좀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념 이해에서는 이 단원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감정평가는 사실 이해가 중요하긴 한데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감정평가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념 이해 단계에서 공부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계산 문제. 내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포기했다. 수포자인데 나 계산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계산 문제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모르니까 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우리 문제가 총 4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굉장히 높은 비중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40문제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니까 한 문제 2.5점 꼴이에요. 그러면
10문제가 나온다면 25점이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계산 문제가 모두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총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9문제가 나온다는 건 반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요. 물론 이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가 동일한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응용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나왔던 문제와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항상 매년 4문제 이상이 나와요. 이 4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4문제를 맞추면 지문 문제에서 우리가 50점을 맞춰서 계산 문제 4문제면 60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개념 2의 입문 단계의 개념 2의 과정에서 계산 문제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계산 문제 원리를 좀 풀어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하면 나중에 가면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이 오히려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습만 해서 이해해서 연습해서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쉽게 30초도 안 돼서 10초 되어서 답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설명 잘 듣고 이해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제 계산기를 가져가서 시험을 보게 돼요. 계산기 누르는 법도 연습을 좀 하실 거예요. 계산기 누르는 이제 방법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40문제 중에 평균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중에서 4문제 이상, 4~5문제를 맞춰놓으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 푸는 게 아주 짜릿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자, 연습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설명 잘 듣고 이해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익혀서 연습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약속드리는 거고, 합격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거예요. 합격 약속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배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학교론이 가장 즐거운 과목이다. 적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고득점이 나오고 가장 즐겁게 공부하는 과목이고 자신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면 사실 부동산 학개론은 좀 쉬운 과목이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 달라들면 나중에는 좀 굉장히 괴로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리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시고 저도 이제 열심히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가장 쉬운 일상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항상 연구 많이 해서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으로 라고 나오는데 제 수업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다 가르쳐 주면 처음부터 다 알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이 내용들을 다 한 번에 내 걸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필요해서 그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만 잘 따라오면 별도로 많은 시간 투자해서 절대적인 시간 공부량을 막 늘려야 되는 것 아니고 수업만 열심히 듣고 가장 짧은 시간에 복습만 딱 하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2에 우리 이제 입문 단계에서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죠. 개념 2의 학습 계획을 잠깐 보면 한 40분 내외 정도로 10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수업을 들으시고 이거 알겠네 라고 꼭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용어 중요하다라고 나오면 그런 내용은 꼭 메모해 놨다가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설명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부동산 학개론의 첫 번째 목표는 차례를 외우는 거예요. 차례. 목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아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단어에 많은 내용과 개념이나 정의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해하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모든 책을 공부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은 목차를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그냥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차를 이해하는 것이 그 학문을 접근하는데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돼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수업할 때마다 용어가 다양하게 나올 건데 이 용어 필수 용어예요. 제가 이제 이 용어는 같은 역이고 이 용어가 뭘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용어 개념 같은 거 이거 꼭 정의를 잘 메모해 놨다가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상식도 굉장히 넓어지겠죠. 자, 용어 정리도 잘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념위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모든 내용 다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가볍게 공부할 건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매년 출제되는 단원의 중요한 단원들의 중요한 개념들의 그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중요 개념을 파악할 거고 경제론, 시장론, 투자론, 금융론 이 네 단원의 가장 중요한 일부 부분만 공부할 거예요. 왜 다 가르쳐주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규 수업 들어가면 꼼꼼히 자세히 잘 정확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고, 자, 이 공부한 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시험에 실제 나왔던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좀 풀어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겠죠. 기출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웠어 라고 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어려운 기출문제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나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여러 개 좀 다뤄줄 건데 계산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계산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도 처음에 좀 이제 이 계산 문제를 설명할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처음부터 계산 문제 하면 이해를 못 하시거나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반발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저도 분명히 해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쉽게 잘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처음부터 이해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앞으로 차근히 계속 배울 거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만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개념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질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거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셨으니까 응원 드리고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해서 꼭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자, 부동산학개론의 차례 보죠. 목차. 부동산학 총론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이 있는데, 자, 부동산학,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총론, 전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 배운 건 아니고 부동산이란 뭔지, 부동산의 특성이 뭔지, 특성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나타나는 성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문에 대한 어떤 줄거리, 간단한 줄거리를 배우는 것이 1단원 총론이고, 자, 2단원은 이제 경제론이고,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부동산 개발관리론, 이게 이제 강론인데 각각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지는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고,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자, 그러면 이런 단원들의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잠깐 보니까 뭐 고르게 출제되는 거예요. 고르게 출제되고, 자, 부동산학 총론에는 4문제 정도, 3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어렵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물론 이제 출제자가 이건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틀리게 내겠다라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응용해서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첫 번째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때 첫 번째 고비가 와요. 고비가 뭐냐면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이 경제론을 공부하고 야,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처음 고비가 나타나는 게 경제론이에요. 이 경제론이 5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문들이 자꾸 실수하고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단원이고, 처음에 이 고비를 좀 잘 넘기셔야 돼요. 설명을 잘 듣고 그냥 이해를 하는 게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 듣는 걸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3단원은 시장론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4편에는 정책론 역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가 되고, 자, 투자론
역시 이제 중요한 단원인데 두 번째 고비예요. 첫 번째 고비는 경제론에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제 잘 견뎌냈어.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갔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고비가 투자론에서 와요. 투자론은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부동산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언제나 투자할 때는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벌겠다라는 걸 기대하고서 부동산을 살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산다 만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이라는 건 의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 하고 결정은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자를 분석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요만큼 집어넣었을 때 요만큼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 돈을 과연 벌 수 있을까? 그러면 미래 수익이 요만큼 예상될 때는 현재 값으로 수익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내가 투자할 만할까라고 이런 투자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투자 분석하는 내용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투자와 관련된 투자 용어라든지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고비가 돼요. 잘 넘기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금융론. 역시 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고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융이라 그래요. 돈 빌리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출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는지 이제 그러면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게 마음 들었을 거예요. LTV나 DTI 같은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출금의 규모, 대출금을 얼마나 빌려줄까를 정하는 나라 정책의 규제, 기준이 LTV와 DTI인데 이걸 바탕으로 대출금을 얼마 빌릴 수 있을지 대출해 줄 때 은행과 차입자, 은행은 금융기관이라고도 하고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빌려주는 입장을 우리가 대출자라 그래요. 대출자는 돈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 대출해주는 사람이 대출자,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자라고 하면 은행,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어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대출자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얘기하고 대출자가 돈을 빌려줄 때 위험할 수도 있겠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 수도 있고 장래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거야. 이런 것도 배울 거고 대출해 줄 때 고정금리 대출 방식도 있고 변동금리 대출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빌렸으면 갚아 나갈 때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방식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금융론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하고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어서 이걸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개발한다 그래요.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을 택지로 용도 전환했다라고 얘기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이제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건데 자, 택지로 토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걸 개발이라 하고 건축했으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관리하고 이걸 만약에 판다, 분양한다라 그래요. 이 분양을 학문적 용어로 영어로 마케팅이라는 말도 써요. 건축한 것을 판매하는 걸, 분양하는 걸 마케팅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자, 마지막에 부동산의 감정평가. 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가 될까라고 평가하는 것을 부동산의 감정평가라 그래요. 원래 이제 전문직으로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인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만 부동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감정평가하는 건.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할 때도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감정평가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도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보통 다 보니까 4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되면서 투자론이 내용이 좀 많아요. 많기도 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고 감정평가도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론 감정평가가 좀 문제가 7문제 정도로 많이 나오고 나머지 단원들은 보통 4문제, 평균 4문제고 총론은 한 3문제도 나올 수 있고 경제론은 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고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고비, 경제론을 잘 고비를 넘기셔야 되고 수요와 공급을 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공부하다가 투자론에 가서 또 고비가 두 번째 찾아와요.
그러면 이 투자론도 잘 고비를 넘기셔야 되고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감정평가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감정평가는 어려운 걸 공부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7문제 나올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4문제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4문제 이상 5문제, 6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은 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단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목표, 목차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1단원의 부동산학 총론. 자, 부동산학이 뭔지 전체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거고, 간략한 줄거리,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첫 1단원 총론이에요. 부동산학 총론.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경제론인데,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해요.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학개론에서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제, 시장, 수요 공급이에요. 이 단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수요 공급을 경제 활동이라 하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우는 이론이 경제론이고, 자,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사고 팔리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뭐 독과점 같은 게 일어나겠죠. 완전 경쟁이 아니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네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왜 불안전한가? 이런 원인들을 배우는 것이 시장론이고, 자, 그랬더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문제가 많아요. 불안전도 많고 독과점도 있고 이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잘 나눠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자, 나라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부의 정책, 제도,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좀 더 이 시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들어갈 건데 이걸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에 대한 정책은 뭐가 있고 토지에 대한 정책은 뭐가 있고 금융정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정책론. 자, 그 다음에 투자론은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수익을 기대하고 장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될 건 투자하는 시점에서 상태를 볼 때 내가 확실한 돈을 딱 넣으면서 부동산을 살 건데 수익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반드시 그럴 거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투자는 위험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내가 돈을 확실히 지출해서 부동산을 사지만 수익을 기대하고 샀지만 수익이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투자론이고, 자, 금융론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러면 내가 돈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겠죠. 돈을 빌리기도 할 거예요. 자금을 융통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같이 투자할 수 있겠죠. 이때 빌리는 돈을 대출금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학문적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걸 부채라고도 해요.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전세금을 안고 부동산을 사는 거. 이 전세금은 남의 돈이죠. 이 남의 돈도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내 돈만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요. 이런 걸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는 돈을 빌릴 수 있죠. 특히 저당 대출,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내 돈을 조금 들이고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수익도 벌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을 벌 수 있죠. 이러면서 내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더라. 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인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금융이에요. 대출을 받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거. 개발은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개발이라 하고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도 하겠죠. 개발 관리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렇게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누구보다도 빨리 효율적으로 쉽게 학개론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1단원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나왔네요. 자, 부동산학의 전체 이론을 배우는 건데 개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간단한 줄거리를 배우고 여기서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동산. 부동에 동자가 움직일 동, 부는 아니 부자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이걸 부동산, 움직이는 자산은 동산이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 되겠죠. 토지, 건물. 건물은 토지에 부탁돼 있네요. 토지에 부착돼 있는 물건들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정착물이라 그래요. 토지 정착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건물이 되겠죠. 물론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토지에 붙어져 있네요. 울타리도 토지가 붙어져 있고 그다음에 담장, 도로 이런 것도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모두 다 정착물이라 하고 정착물이면 부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에서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더라. 나무도 정착물 맞는 거예요. 나무도 부동산이에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뭔지 이런 걸 자세히 배울 거고, 자, 부동산의 개념이고, 부동산을 분류할 거예요. 부동산에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중요하니까 토지는 어떻게 분류될까? 우리가 이제 필지라는 거, 획지라는 거 여러 가지 토지의 분류가 있을 거예요. 나지,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나대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토지의 분류를 한번 배울 거고, 건물은 또 어떻게 분류될까? 우리가 건물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은 주택, 상업용 건물은 상가, 공업용 건물은 공장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방금 주택, 상가, 공장 이렇게 나눈 건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용도라 그래요. 그러면 용도라는 말이 나오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용도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죠. 주택을 분류할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죠. 이렇게 있고, 단독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으면 좀 생소할 건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과 단독주택 같은 것도 구분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성,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의 특성을 배울 건데, 자, 토지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 부동성이 있어요. 토지는 부동성이 있고 같은 토지가 없어요. 다 저마다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르다, 개별적이다라 해서 개별성도 있고, 토지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간다, 그래서 영속성도 있고,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토지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토지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없다,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유명한 게 4가지가 있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4가지. 앞글자 따서 부부영계다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이건 워낙 많이 나올 내용이어서 암기하고 싶지 않아도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영계라고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증성은 만들지 못한다, 그다음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간다, 그다음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더라, 이렇게 4가지의 가장 중요한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토지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다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매립해서 간척 사업을 해서 땅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면 똑똑하신 분이고, 근데 그건 사실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땅인데 물에 이렇게 물 수면 아래에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그건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만든 게 아니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사용 방법, 용도를 바꾼 거예요.
용도 전환에 의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얘기하지 땅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가 있는데 이게 뭐 절토되어 침식되어서 무너져가지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진 않죠. 마찬가지로 물에 잠겨서 이용을 못할 뿐이지 물 아래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들어맞는 토지, 자연적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거고, 자, 그럼 총론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 정착물은 뭔지 그런 걸 자세히 배우고 토지의 특성은 뭔지 이런 거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배우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고비가 오죠. 이 첫 번째 고비는 경제론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을 한번 써볼게요. 자 머릿속에 무조건 잘 이해해서 암기해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고 공급은 팔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거.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것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론은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 공급은 어떻게 일어나고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공급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이걸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사고 팔리는 공간,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경기라 그래요. 경제활동의 정도를, 이 정도를 경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하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경기 변동이 일어날 건데 이 경기 변동은 수요 공급이 활발히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호황이다,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고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경기가 불황이다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단어의 연관성을 우리가 잡아야 될 텐데, 경기라는 말 나오면 이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시장이라는 단어고, 이 시장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수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우리가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시장과 관련된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시장이 나오면 수요 공급이에요.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경기, 경제활동, 수요 공급, 시장, 이 네 개의 단어 개념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계다. 자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을 배워서 살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거, 즉 수요자는 살려고 하는 사람, 공급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내가 얼마 주면 사겠다, 얼마 주면 팔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만들어지겠네요.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 거고, 경기,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론은 수요 공급의 이런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이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처음 이제 잠깐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어찌됐거나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를 배워서 이걸 부동산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탕으로 수요 공급이 일어난다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이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것이 이제 시장론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번 잠깐 몇 개를 얘기해 보면, 자, 부동산은 단점이 있어요. 현금화가 매우 어려워요. 고가성이고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10억짜리의 부동산을 빨리 팔아치우고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매매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화가 어렵죠.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 급히 현금이 필요하면 금매로 내놔요.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볼 수 있죠. 10억짜리지만 시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10억에 팔릴 수 있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한 9억 정도에 내놔서 이렇게 현금 바로 9억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라 그래요. 자, 이런
현금화가 어려운 단점들도 있고 매매가 장기로 일어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많고 그다음에 독과점이 일어나죠. 독과점이 일어나서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우리가 사실 부동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20, 30% 정도고 대부분은 다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독과점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지면 좋은데 한 사람이 5개, 20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주택이 잘 나눠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런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장론이고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어떤 개입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을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올바르게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요.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개입은 어떤 게 있고 간접 개입은 어떤 게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해보죠. 이건 직접 개입은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건 사실 민간이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민간이 수요자, 공급자가 되는데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겠다 이런 걸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떤 땅을 수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인이 정부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LH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 정부가 직접 임대인 역할을 하는 거죠. 공급자 역할을 할 거예요. 이런 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간접적인 개입도 있고 정부의 개입이고 주택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또는 분양가 상한제 또는 선분양이다, 후분양이다 이런 주택정책이 있고 토지정책 또는 조세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건 틀리고 내 땅이지만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는 용도지역지구제라는 토지이용 규제에 걸쳐져 있어요. 용도지역이 딱 걸쳐져 있으면 땅마다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주택은 들어올 수 있지만 공장은 못 들어오고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용적률, 건폐율을 얼마까지만 딱 지어야 된다라고 이미 다 토지 이용 규제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인데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대적인 권리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누구의 규제를 받는다?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 토지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 이 네 단원이 부동산학에 관련된 기초 분야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 분야가 부동산학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기초 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투자를 잘하려고. 투자는 왜 하냐? 돈을 벌려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잘 결정하기 위해서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초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걸 투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의사결정을 하겠죠. 투자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면 투자할 때, 의사결정할 때 투자자마다 부동산을 위험하게 보는 정도도 다를 거고 투자자마다 야 나는 이 정도는 만족해주면 이 정도 수익을 얻으면 투자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만족해야 난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질 거야. 이런 투자자마다 다른 성향들도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 분석할 건데 투자 분석은 간단히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 이걸 합쳐서 수지라 그래요.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는 말을 쓰는데
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네요. 그래서 투자 분석은 수입값과 지출값이 총 얼마 돼서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1억이 있고 1년 후에 1억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현재 1억과 1년 후에 1억은 값어치가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를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냐면 현재 1억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현재 1억을 아무 위험 없이 이걸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함이 없이 투자하는 건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 은행에 맡기면 반드시 이자를 주겠죠. 예금 금리율에 따라서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러면 현재 1억은 시간이 지나면 1년 뒤에는 1억보다 큰 값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1,000만 원이 됐다 해보죠. 이자율을 높게 10%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1억은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1년 후에는 1억 1,000만 원과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여기서 이제 접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는 현재 내가 확실한 돈을 부동산을 사려고 지출을 하는데 수익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온다? 미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1억을 번다. 현재 1억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쌤쌤 아니냐라고 하지만 손해인 거예요. 현재 1억을 투자했지만 1년 후에 1억을 번다라는 건 내가 1억에 시간이 1년이 지나면 아까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가 붙으면 1억보다 훨씬 큰 값어치가 큰 금액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손해인 거죠. 더 1억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 분석할 때 화폐에 따른 시간 가치도 고려하여 투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현재 지출값은 현재 값이고 수익은 미래 발생하니까 미래 발생한 수익을 당겨와서 현재 값의 수입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을 환원한다 또는 할인한다 라고 얘기해요. 할인한다 라고 한다는 건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미래 금액을 당겨오면 할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하여 현재 값의 수입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입값과 지출값을 비교하는 것을 이걸 할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할인법이 합리적이겠죠. 할인이란 말은 미래를 당겨오는 거예요. 현재로 당겨오면 금액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인마트 가면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판다는 건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당겨오는 걸 할인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학자가 쓴 것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면 금액이 작아진다. 그럼 반대로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 금액이 커지겠네요. 커지는 걸 할증한다, 할증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보내는 것을 할증, 현재로 당겨오는 것을 할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할증과 할인, 당겨오는 건 할인.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내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10억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내 돈이 6억밖에 없다. 그럼 4억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하는 걸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을 융통한다.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하는 과정.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는데 지분이라는 말은 자기 지자가 있어요. 한자에 자기 지자. 그래서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 그래요. 줄여서 지분이라고. 자, 자기 자본에 따른 금융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금액을 좀 줄여보죠. 내가 오피스텔 하나 살려 그래. 2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현재 1억 5천밖에 없어서 5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내 재산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죠. 이 자동차 내 재산인데 이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5천만 원 마련해서 오피스텔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는 걸 내 걸 처분해서 내 걸 팔아서 마련했으니까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이런 걸 지분금융이라 하고 부채금융은 오피스텔 투자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오피스텔을 저당 잡아놓고 담보 잡아놓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겠죠. 5천만 원을 빌리는 것을 빌린 돈을 대출금이라 하고 이걸 두 글자로 부채라고도 해요. 나중에 이제 용어를 쭉 똑같은 용어를 정리해 줄 건데 그럴 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려서 투자하는 거,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런 걸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 돈 빌리는 것과 금융의 종류가 있고 이제 빌렸으면
빌리는 규모를 정하는 기준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책에서 LTV와 DTI도 있고, 빌렸으면 갚아 나가야 되겠죠. 상환한다 그래요. 갚는 걸.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과 관련지어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이것도 의사결정을 해야죠.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무조건 빌리는 게 좋냐? 그렇진 않아요. 빌리면 빌린 대가로 뭔가를 줘야 돼요. 빌린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이자라 그래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1년에 얼마씩, 월에 얼마씩 몇 퍼센트, 빌린 돈의 몇 퍼센트 이자율에 해당되는 걸 지출로 줘야죠. 자, 사용한 대가로. 자, 그러니까 이자율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빌려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는데, 야, 빌린 돈의 대가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럼 빌리지 않아야 될 거예요. 이자율이 더 작다 그러면 빌려서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자율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금융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자율을 고려해봐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단원이 가장 학개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개발관리론에서 개발하는 것도 의사결정 분야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려고 한다. 토지를 택지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다음에 이걸 분양하면 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걸 개발한다 그래요.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거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내가 5층짜리를 지으려면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돈이 안 남으면 개발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거 개발 분석도 해야 될 거예요. 즉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지를 따져봐서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역시 의사결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의사결정 분야가 되는 거고, 자, 나머지, 자, 부동산을 개발했으니까 관리도 하고, 개발한 부동산을 마케팅, 분양을 판매한다. 이 분양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판매.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마케팅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3방식 7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식에 7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식과 방법은 다른 얘기예요. 감정평가는 법률에서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용어를 정확히 써야 돼요. 3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어요.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원가라는 건 우리가 뭐 물건 팔 때 원가도 안 남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의 합을, 지출하는 걸 비용이라 그래요. 비용의 총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야, 이거 만드는데 한 5억 들어갔어. 그럼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거고, 자, 비교 방식은 비교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비슷한 부동산이 있다라면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이 굉장히 비슷한데, 자, 이 비슷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5억이 거래됐다라면, 야, 이 부동산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비교 방식이고, 자, 수익 방식은, 야, 이 부동산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 1년에 1,000만 원씩 벌면, 수익을 1,000만 원씩 벌면, 야, 이 정도 수익을 버는 부동산의 가치는 이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단어를 정확히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뭐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 종합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울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뭐 섣불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욕심나는 분들이 이제 인문교재, 개념 이해 교재를 탁 꺼내가지고 꼼꼼히 공부하려고 막 욕심을 낼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읽어도 잘 모를 거고, 지금 내가 읽어서 공부한 게 진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개념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부동산학교 이해가 중요하고 사고적인 논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한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문장에 써있네, A는 B고 뭐 C네 라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이게 내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 다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해석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들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고 분양을 잘해야
투자할지, 돈을 빌릴지, 개발을 할지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목차를 쭉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1단원은 부동산학 총론. 자, 총론,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부동산 특성 배우는 거죠. 부동산학 총론. 2단원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우는 경제론. 경제활동 나오면 수요 공급이니까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배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하고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 한다? 시장이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이 수요 공급으로 거래되는 거, 부동산 시장. 수요 공급의 정도, 얼마나 수요 공급이 활발히 일어나냐, 활발하지 않게 일어나냐 이런 것을 경기라 그래요. 경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더라. 이런 걸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이런 걸 배우는 것이 경제론.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부동산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시장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당연히 불안전할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은 아닐 거예요. 완전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고,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개 있을 거고 부동산이 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지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거고, 자, 그러면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런 개입하는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이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내가 충분히 알았다라면 이걸 어디에 활용할 거냐? 투자에 쓰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창출해내려고, 즉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 이런 투자. 그럼 투자는 의사결정이 중요하겠네요.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출은 현재 일어나지만 수입은 언제 발생한다? 언제나 수입은 장래 발생한다. 장래는 확실하지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걸 투자했다는 위험이라 그래요.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또 수익은 장래 발생하니까 미래값이네요. 그래서 수입을 현재값으로 당겨와서 현재 수익값과 현재 지출값을 비교해서 현재 수익값이 커야 되겠죠. 당겨오는 걸 할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인법이라는 투자 분석 기법을 써서 투자 분석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할 때 돈이 모자라면 자금을 융통해야 될 거예요. 조달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걸 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할 때 내 걸 팔아서 마련하는 걸 지분금융, 돈을 빌리는 것을 부채금융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할지 말지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의사결정 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부동산 관리 마케팅과 특히 중요한 거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어야 투자도 제대로 하고 돈도 제대로 빌릴 수 있을 거고 개발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몇 번 적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보고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단원, 1단원 부동산학 총론, 2단원 그 다음에 경제론, 3단원 시장론, 4단원 정책론, 이게 이제 기초 분야. 그 다음 의사결정 분야로 넘어가서 5단원이 투자론, 6단원이 금융론, 7단원은 개발관리론, 8단원은 감정평가론, 이렇게 8단원이 외워져 있어야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때 내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1단원에 쑥 집어넣고 2단원 공부할 때 여기 배웠던 내용이 이 단원이구나. 여기에 쑥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잠깐 설명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총론부터 감정평가론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경제론과 시장론 일부와 투자론과 금융론 이렇게 4단원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된다 그랬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이 뭔지 이런 걸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